안녕하세요. 오종혁 고고선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작자미상의 삼사 횡입 황천기라는 고전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낯설고 특이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렵고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게 또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삼사 횡입 황천기라는 건요, 이 삼사, 세 명의 선비가 황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천에. 갑작스럽게 이제 황천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그러한 소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양 삼사기라고도 이름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요. 세 명의 선비가 갑자기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황당한 이야기죠. 보셔요. 행추정리 가시면요. 주제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행복관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도 보여요. 그 성격이 전기적이고 이 풍자, 그러니까 세태를 풍자하는 그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기회주의적인 이 선비의 모습, 또 비굴한 모습, 또 뇌물을 주는 이러한 시대 현실을 좀 풍자한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갈래는 조선 후기 한글 소설입니다. 그리고 전기 소설이고요. 공상 소설입니다. 그래서 1848년도에 간행된, 그렇죠? 19세기 중엽이죠. 이 목판본 삼설기라는 거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유일한 우리 국문, 국어로 만들어진 단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일한 국문 단편집이고요. 불교 환생설화를 한국적인 행복관과 결부지었다는 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행복의 개념이라든가 이 저승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 아시고요. 세 번째, 특히 이 세 번째 선비가 나오는데 이 소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리얼하게 아주 보여주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번째 가시면 이제 인간이 인간계가 아닌 저승, 즉 지부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를 이곳에서 경험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지부세계는 어때요? 준엄한 공간이고요. 사생공사의 허점이 용납되지 않는 모습 보이고요. 지부세계의 존재들은 또 인간계에 개입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부세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인간이죠. 이 인간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계 관행,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걸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용서를 해주시면 뭐 억만냥을 주겠다라든가 애원하는 이런 모습에서 어때요? 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이 당당함도 있습니다. 물론 비굴한 면도 보이지만 피해자로서의 그 당당함 이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때요? 인간 세계에 잘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거라 가거라 했으니까 결국 어때요? 응당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피해자로서의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구 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체험기잖아요. 이 체험기를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이 당시대 인간계의 실상, 이 모습, 또 당대인들의 생사관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리 잡아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본문요. 옛날 낙양 동촌에 중국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선비가 있는데 기질이 굉장히 호탕하고 흘러넘치고 기질이 호탕하게 흘러넘치고 풍채 또한 당당하다. 또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으며 문장은 이태백 두보를 압도한다. 압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제치고 첫째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법 글씨체도 이제 왕조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죠. 왕이지와 조맹부를 묘시라는 건요 깔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깔볼 정도로 능력이 어떤 글씨체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직접적인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뭘 보여준 겁니까? 굉장히 제자 가인이라고 하죠. 우리 고전 소설에서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아주 영특한 그러한 인물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라는 건요, 오로지 과거라는 것은 그냥 과거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힘쓰니 마침 방춘호 시절이라. 자, 방춘호 시절이라는 건요, 예, 그대로 해석하면 바야흐로 한창인 봄 맞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나온 거고요. 예, 술과 안주, 주효라고 하죠. 우리 한자로 주효를 가지고 백악산에 올라서, 자, 그러니까 백악산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 선비 셋이요. 장안의 도시를 굽어보니, 자, 만학천봉은 이 첩첩이 겹쳐진 큰 골짜기하고 이제 산봉우리입니다. 수많은 산봉우리, 이 적적한데 계곡의 시냇물은 잔잔하고, 그렇죠? 적적하고 잔잔하고 조용한가 봐요. 또 십리 강산 버들잎은 광풍, 사나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그리고 꾀꼬리는 이제 90춘광을 희롱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 꾀꼬리라는 것은요, 예, 봄을 의미하는 거고요. 90춘광은 이제 석 달 동안의 화창한 봄 날씨를 90춘광이라고 합니다. 희롱한다는 것은 서로 즐기고 놀리거나 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앙새 비치금, 자, 원앙새 비치금이라는 것은 원앙새가, 예, 이 비치금이라는 건요, 이 비단 이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덮을 화려한 이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앙새가 이제 부부로 보이고, 이 짝을 서로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정답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 그걸 표현한 거고요. 이리저리 왕래한다. 그리고 각색 초목, 각양각색의 이제 나무와 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성하고, 또 푸른 소나무는 낙낙하다. 낙낙이라는 건요, 조금 크거나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낙낙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산문의 시에도 나옵니다만, 이 소나무에 아주 넉넉하고 큰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거고요. 푸른 대나무 또 아름답다. 산유자라는 건 산유자 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황양목, 측백나무, 이 나무들을 열거한 겁니다. 층층 들매나무는 사변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사방의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화, 도화, 두견화 다 봄을 상징하는 그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뭐 이렇게요. 각양각색의 꽃들이 자욱한 곳에 만장폭포 맑은 물이 이골 저골짜기를 합류하여 구비구비 출렁 흘러가니, 자, 구비구비 이런 거는 음성 상징어죠. 예. 그래서 별곤곤이 여기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별곤곤이 여기로다. 어디요? 백악산. 그러니까 별천지. 그러니까 특별한 경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비들이 이 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봄 경치를 맞이해서 지금 백악산 경치에 지금 취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간 거죠. 세 사람이 한 가지로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경치를 감상하며 흥과 이런 취함이, 예, 흥에 취했죠. 도도하여라는 것은요, 한껏 이 흥이 고조돼서 자기 몸을 다스리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흥취에 이제 이 봄경치에 흠뻑 빠진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금준미주. 자, 어디서 배웠죠? 우리 춘향가에 보면 나오죠. 금준미주. 그래서 예, 금준미주라는 것은, 자, 여기 금동이 쏙 아름다운 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술이죠, 술. 그리고 옥반가요는 이제 안주입니다. 안주. 예, 그래서 옥반에 맛 좋은 안주와 맛있는 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안주를 실컷 취하고 과음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는 발단이 되는 겁니다. 과음을 했죠. 세 사람이 똑같이 어때 광란을 입은 겁니다. 이 위장병이죠. 위장병. 급성 위장병인데요. 인사불성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취해서 흠뻑 술을 마시고 경치 좋은 상황에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제 과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신을 잃은 인사불성,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정신을 잃은 그 상태인데, 다른 말로 이제 고주망태라고 합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지부는 이제 저승 또는 황천이라고 하는데요. 지옥이죠, 지옥. 염라대왕이 날마다 차사, 저승사자를 이제 놓아서 사람 1000명씩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절이 지금 태평하여 돌림감기가 앓는 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절이 이제 너무 태평스러워서
전염병 있는 전염성 감기가 이제 앓는 아이. 그러니까 병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죽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잡아가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자들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백악산에 올라갔어요. 우연하게 이제 마주치겠네요. 3인이 광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반생반사, 반은 죽고 반은 산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놈이 의논하다. 이 세 놈은 이제 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세 사람이고 선비도 세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왕명을 받아 염라대왕이겠죠. 매일 한 사람씩 매일 사람 1천씩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라 이 1,000명씩 잡아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오늘은 지부에 들어갈 경각거리도 없으니 일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세 놈은 바로 세 명의 선비입니다. 죽진 않았으나 경각거리야 못하랴. 그러니까 경각거리라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만한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데려가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지금 되는 거예요. 하고 세최 두드려 집으로 잡아 들어가니, 자, 이런 것이 이제 전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현실적이죠.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관이 있네요. 초봉초라는 건요, 이제 처음 초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문초하여 구두로 진술 받을 때 처음 받는 것을 초봉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이제 초봉초 받는 역할인 거죠, 판관이. 그래서 3인이 애걸복걸하겠죠. 애걸복걸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MA 잡혀왔다. MA라는 건요, 억울하게 잡혀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사화라는 것은 이제 서로 좋게 풀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좋게 풀어주시면 억만량 명문을 하여 드리리라. 이 장면이요, 이제 억만량이라는 건 이제 돈이잖아요. 그렇죠? 명문이라는 것은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를 주겠다. 즉 뇌물 증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고요. 아첨하는 모습, 또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것들도 풍자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재판관이 가로되 지부에는 환전할 길도 없다. 그러니까 뭐 증서 준다 해도 돈으로 바꿀 길도 없고, 신편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인편,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이제 인편인데, 쉽게 말해서 통신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락도 안 되는데 무슨 그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하고 염라대왕께서 나아가니 여망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지부에서 사생공사가 소중한데 세 놈의 호패를 떼고 거주 성명을 분명히 알아 그름이 실수가 없게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염라대왕께.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죽느냐 사느냐의 공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하다 이거죠. 하고 생사치부책을 내었다. 이 생사치부책은요, 삶과 죽음을 들고 나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어 연조는 어떤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조목별로 적은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상고하라 하니, 상고라는 것은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명을 받들어 자세히 상고하니, 이거 가만히 보니까 판결이 틀렸네요. 그래서 10년 후에 잡아올 사람을 미리 잡아왔다. 그렇죠? 네, 원문에는 또 이게 30년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10년으로 나왔는데, 그 숫자는 크게 없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판결이 틀려서 10년 후에 잡아올 사람을 미리 잡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커다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때요? 커다란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재판관이 크게 놀라 대경하여 이대로 여망께 아뢰니, 여망이 놀라 가로되, 자, 여망이 굉장히 놀랐어요. 세상에도 탐관오리 수재곡법. 자, 수재곡법이라는 건요, 이 거둘 숫자의 재물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아먹고 이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받아서 왜곡한단 말이에요. 법을 왜곡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명란법에 위배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뇌물을 받아먹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각별히 살피라 하였으니, 하물며 세상에도 이렇게
이런 김영란법 같은 이런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 지옥 저승에서도 공사를 잘못 판단한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잘못된 인간들을 벌 주는 곳인데 어찌 그 세상만들도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염라대왕께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예. 상제 이제 더 큰 윗사람 옥황상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제 연문이라는 건요 사정을 몰래 이제 물어보는 것을 연문이라고 합니다. 염탐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엄한데 상제께서 이걸 만약에 아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만일 이 일이 현탈이라는 것은 만약에 발각되면 탄로 나면 이 말이에요. 이 사유를 이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현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탄로가 나는 거죠. 선태후결은요 먼저 태형을 가하고 뒤에 죄의 유무를 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벌을 내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즉시한다는 거예요. 즉시할 것이니 이 앞에 염려 무궁하니 염려가 끝이 없으니 빨리 그놈들을 내어 보내자라고 염라대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부세계에서는 어때요? 허점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그 법률의 집행이 준엄하다.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하건을 삼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망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아니 인간의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지악한 아주 지극하게 나쁜 이 사자들을 보내서 잡아들여 올 때 14일이고 이제 돌아가라 하시니 왕하는 이제 왕복입니다. 왕복 28이다. 응? 아니 거의 한 달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 7일장을 했을지 9일장을 하였을지 인간 세계에서 말이죠. 석 달 관을 그대로 둘 리가 있겠냐. 응? 벌써 장례를 치러 시신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백을 어디다가 붙이라고 하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그 혼백이 육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사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상제에게 고발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하면서 여기 뒤에 발악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 발악한다는 얘기는요. 온갖 짓을 다 하면 마구 악을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급 기관인 옥황상제에게 고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경 가볍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이건을 여망이 들으니 그렇죠? 여망 생각에서도 이제 자기도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언즉시야. 말은 그 말은 곧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그래서 달래입니다. 달래.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재상가에 네 가문과 비슷한 집에 내가 점지하여 줄 것이니 선택하여 줄 것이니 다시 가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인이 다시 말하기를 아니 좋게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말이야 오거라 가거라니 응당 그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고요. 당당하게 따지는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소생 등이 이 소원대로 점지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응?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망이 웃으면서 가로되 여망 입장에서는 좀 약간 웃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 말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제안을 수용을 할 테니 말을 해라. 그리고 지구세계의 존재가 인간계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점지해 줄 수 있으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어떤 정기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자, 이제 마지막 3페이지로 가보실까요? 그렇게 말하니 삼인이 말하기를 소원이 수다하다.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글로 아뢰리다. 그렇죠. 말로 못하고 글로 적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장 소지를 받들어 올리니 자 소지라는 건요. 청원서입니다. 청원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으로 갑니다. 중략 부분에 이제 줄거리는 어떻냐면요. 첫 번째 선비, 두 번째 선비, 세 번째 선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선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문과에 급제해서 위험이 천하에 진동하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둘째 선비는
과거의 묵가, 이 사람은 문과고 이 사람은 묵가네요. 그렇죠?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후에 벼슬에 물러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선비와 두 번째 선비는 염라대왕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비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선비의 소지는 이제 자세히 읽어줍니다. 자, 보세요. 다남자 즉다구다. 이 말은 뭡니까? 아들이 많으면 곧 여러 가지 두려운 또 걱정거리가 많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아들 형제 딸하나 그러니까 이남일녀라는 거예요. 이남일녀. 그리고 내 외손 친손자와 외손자가 번성해서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거죠. 각색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재미를 즐겨하니 곽분양의 백자천손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아들이 100명에 손자가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복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름인 곽자이라는 사람이고요. 곽분양은 그 지방 제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귀가 다남하여 팔자가 아주 좋은 사람을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자는 100명의 아들, 1000명의 손자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다복한 집안과 감을 갖고 있는 팔자 좋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에서 더할 손가라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늘 이에 더할 손가. 그러니까 재미가 즐겨하는데 이런 사람보다 내가 더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개경연을 열어라는 것은 잔치를 열어서 화하여 화목하게 열 친척 지정하라. 친척들과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천륜 지락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다복한 그 어때요? 다복한 내외손과 그다음에 이남일녀와 그쵸? 이러한 화목을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러한 일들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현실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상 이치월이라 이 말은요 새 모양 술잔을 날리며 달빛에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가지락은 부부 사이의 즐거움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 사이의 즐거움을 의가지락이라고 합니다.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성진 광음증. 자, 이거는 부귀인간 유수로다. 1월 성진 광음중이라는 것은요, 해와 달, 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음은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 동안 부귀인간 되어서 유수라는 것은 가장 손꼽을 만큼 훌륭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귀인간이 가장 훌륭하다. 다만 아끼노라. 뭘 아끼느냐? 청천삭출. 그러니까 풋나루를 깎을 듯이 빨리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찌하리 이 말이라는 거죠. 시간이 문제라는 거죠. 한심할사 건곤이 건곤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불로월 장제하니 그러니까 세상은 늙고 어때요? 오래 존재한다는 거죠. 늙지 않고 오래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정막강산 금백년이다. 정막한 강산은 이제 100년 남았다 이겁니다. 어렵고 못할 일은 장생불사로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사람이 아쉬워하는 것은 장생불사 뿐이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진시황 얘기하죠. 한무제 얘기하죠. 이 사람 최악구선했어요. 이제 신선이 되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최악구초하여 연년익수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려다가 어때요? 변통무료하였다. 그러니까 변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만 당했다는 겁니다. 무료라는 것은요. 변통하지 못하고 창피함을 당했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 어찌 바라리요. 그쵸? 그게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다가 결국 실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집은 지명하여.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명을 안다는 거. 그리고 병이 없고 성한 몸이 돼서 명철보신. 그러니까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자기 몸을 잘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것 없사오니 수상갑자라는 건요 180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가 지금 3배를 곱하면 60 곱하기 3은 이제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180살을 누리다가 어휴 많이 사네요. 와석종신. 자, 제 명을 다하고
편안히 자리에서 편안히 죽는 겁니다. 그죠? 이 고정명이라는 것은 제 목숨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거, 즉 천수를 누리고 다하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오니 복골 참상 교시우라. 그러니까 복골 엎드려 비우니 헤아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복망년지 긍지라. 엎드려 바라건대 가련하게 여기시어 애지 휠지다. 불쌍히 여기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 처치하여 이 소원대로 일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는 천만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단어가 어렵고 하지만요, 크게 이 서술어 위주로 가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자세히 해석하려다 보면 시간도 지나고 정확한 해석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큼직한 서술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병장수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면서 어때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행복이 어떤 건지를 당시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대사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욕심 많고 무겁을측한 놈아 라고 하면서 이제 염라대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말할 수 없이 너는 흉측한 놈이구나 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들어라. 내가 천지개벽 이후로 만물보응, 윤회지가와 생사화복, 기룡직원을 모두 다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이 권한을 다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룡직권,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권리, 근데 죽느냐 사느냐 또는 화가 있느냐 복이 있느냐, 윤회, 돌고 도는 이러한 것들도 또 만물이 응하면 보답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모두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억만창생이라는 거는 수많은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장단, 오래 사는 겁니다. 수는 목숨 숫자잖아요. 수요장단,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과 일찍 죽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수와 단명하는 거죠. 이것을 또 선악 12,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이 평균이 조속으로 살리는 터에, 조속이라는 거 아침 저녁으로 내가 살리는 터에 성현 군자라도 하지 못할 일을 네가 모두 다 달라고 하니 그 노릇은 정말 상팔자다 이겁니다. 이 상팔자를 임의로 내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염라대왕 때려치고 너한테 이걸 주겠냐, 내 스스로 이걸 해버리고 말지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세 번째 선비가 욕심을 부리다, 과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뒤에 이제 지옥으로 추방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욕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도의 그 마지막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어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보통의 그 오존술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수능은 바로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작품을 꼭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느낀다는 건 곧 수능에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소설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